반갑습니다. 박혜진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개화기, 일제강점기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의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발표를 하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데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네, 제 소리 들리시죠? 네네. 네, 그러면 발표를 슬라이드를 보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의 부분보다도 제가 일단은 한국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 전체 학교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귀한 발표를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그 학교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들을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발표가 많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발표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으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교육이해, 특징과 의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한국 선교를 전개한 대표적인 선교부들이 미국 남북 장로회, 남북 감리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6개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전도가 목적이었지만 처음 선교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학교와 병원 설립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 학교 설립 운동은 개교회별로 이루어졌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거의 초등 과정의 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인들의 힘으로 각 교회마다 학교를 설립하고 교인들이 재정을 부담해서 학교를 유지하고 한국인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중등학교는 선교부의 재정과 선교사와 미국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유지하고 선교사들이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관할 이 본격적인 연구들이 주로 이제 그 선교사 자료들이 많이 복원이 되면서 남장로회, 북장로회 위주로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 개별 연구, 설립자나 교장별로 개별 연구가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꾸준히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설립의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는 기독교 학교연구소의 많은 자료들을 또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각 지역 기독교 학교들의 설립 과정을 10년을 넘어 일제 시기까지 확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학교의 설립입니다. 한말 일제화 사립학교 정책의 변화와 대응에 따라서 또 학교 설립 과정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1908년에 사립학교령이 사실은 1908년, 그러니까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기독교 학교라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나온 책도 있지만 이때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1908년 이제 사립학교령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학교들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강점을 하고 11년에 조선교육령 사립학교 규칙에 의해서 감독 강화를 더 철저히 하게 되고 학교 설립에 이제 기본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교과용 도서까지도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0년 7월에 학교가 2235였는데 그 당시에 사립학교가 2082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립학교가 9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1915년에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 발표가 되면서 교사도 면허장이 필요하고 일본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총독에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여야 된다고 규정을 하면서 이 사립학교에서 교사 확보도 어려워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 종교의식을 금지하게 되면서 학교들이
이 성경과 종교의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등보통학교로 되든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서부터 각종 학교로 될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감리교와 캐나다 장로의 학교들은 고등보통학교로, 그리고 성경은 방과 후에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고등보통학교화로 가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장로교계 학교들은 주로 각종 학교로 그렇게 남게 되면서 졸업자들은 전문학교 입학 이제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립 각종 학교 이제 수들을 보면 1910년부터 1919년까지를 보면 이 종교 학교 안에는 이제 기독교 학교도 있고 다른 종교의 학교도 있지만 이 1919년에 298개로 줄어드는 거죠. 1910년에 746개에서 그랬을 때 1919년 당시에 298개 중에서 북장로의 학교가 거의 164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또 문화 통치를 하게 되면서 6개 선교부 연합회가 이 사이토 총독에게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경 교수와 예배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3월에 사립학교 규칙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신과 일본어를 필수로 하는 조건으로 성경 과목을 허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고 다시 사립학교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의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사립의 학교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 전에 기본재산뿐만이 아니라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내리면서 강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부 교육 이제 정책이 정부의 기준에 맞는 그런 교과목, 건물, 장비, 교사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성격, 능력과 자질을 충실히 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분한 교사와 선교사들의 영향력으로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할 것을 그렇게 교육 정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23년에 지정학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정학교라는 것은 각종 학교들,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로 되지 않은 각종 학교들 가운데서 기본 재산과 학교 설비와 자격 있는 교사진을 갖추고 있으면 학무국에서 실제로 학교를 조사를 하고 시험을 통해서 지정학교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과목과 예배가 있어도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고 상급학교에 진학이 됩니다. 그래서 20년대 사립학교에서 동맹 휴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요구들이 대부분이 고등보통학교 또는 지정학교로 승격을 요구하는 그런 동맹 휴학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부의 이제 기독교 학교 설립인데요. 이제 미션 스쿨들이죠. 주로 중등학교 이제 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각 지역에서 그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이 되는데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서울의 배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는 그러니까 미감은 북감리회를 얘기를 하는데 북감리교, 북장로교, 남감리교 학교들이 다 서울에는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스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부들이 들어올 때 각 지역의 교계 예양이라고 그래서 각 지역을 나눠요. 그래서 북장로교는 뭐 평안도라든지 뭐 감리교는 충청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장로교는 또 저쪽에 대구,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는 경상도, 그다음에 남장로교는 전라도 이렇게 지역을 나누게 되면서 각 지역마다 스테이션, 선교 거점, 뭐 선교 지부 이러한 스테이션을 만들게 되면서 그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각 학교들이 각 지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다양한 교파가 만들어지고 평양도 큰 규모의 도시였기 때문에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미감리교 학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천, 대구, 공주, 그 다음에 수원, 전주,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가 한 5개 지역에서 학교들을 만드는데 주로 미션스쿨은 남녀 학교를 각각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도표는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남녀 학교들을 설립을 하게 되고
요 각 지역에 설립된 학교들에 대한 것은 제가 맺은말에서 다시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함흥, 성진, 회령 이 지역은 다 캐나다 장로의 선교부들이 학교를 이제 남녀 학교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부산, 마산, 진주, 거창 여기는 호주 장로회에서 미션 스쿨들을 주로 만들었죠. 그래서 남녀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이 각 지역의 미션 스쿨들은 처음에 이제 보통과로 시작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등학교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지역의 학교들은 대부분 선교부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의 이름들도 제가 이 표에는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후원을 해준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뭐 경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휴오닐 학교 아카데미라고 하든가, 또 뭐 기전여학교는 이제 전킨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킨 선교사를 기념하는 뭐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뭐 루시 커닝햄, 이거는 루시 커닝햄 부인이 건축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한자로 표시해서 루시 커닝김 여학교, 네, 루시 커닝김 여학교, 그렇게 신문에는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이 각 지역에 남녀 학교로 설립이 됐고,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교회 기독교 학교 설립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설립 과정에서도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경영학교 초기는 이제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고 성경과 한글 한문 정도의 교육을 했고, 보통과 중심에서 점차 고등과를 병설해 나갔는데, 선교부에서 이 두 과, 보통과와 고등과를 운영하다가 총독부가 이제 사립학교 이제 정책을 하면서 선교부 학교들은 주로 고등과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보통과를 한국교회가 이어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그 선교부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또 한국교회는 자체적으로 또 교회 부속으로 학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 제가 이제 각 교회들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다 학교들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각 개교의 기록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 부설 이제 학교들에서 보면은 교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전도의 길이 더 열리기를 기대했고, 학교의 유지비는 교회가 부담하고, 학교의 관리, 교장은 대신에 선교사가 맡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또 한국 교인들이 맡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교사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자녀들의 초등교육을 바라면서 이 학교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금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또 가정교육도 중요시하고 자모교육에도 중요시하게 되면서 믿지 않던 가정에서도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교회 교인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한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합해서 학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양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교사가 학교를 설립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판동과 보통문 안에 사숙이 각각 설립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숭덕학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교원들은 뭐 숭실대 졸업생들이었는데, 그때 학교 그 건물 교사 건축을 위한 특별 부흥회가 열렸을 때, 이때 장대영 교회, 서문회 교회, 산정현 교회 등 평양에 지금만 이제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교회들이죠. 이 평양에 7교회 교인들이 토지, 금전, 폐물을 다 기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후에도 이 7교회에서 매년 학교 운영비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학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남장로회 선교부에서도 전주의 신흥학교와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지정학교를 이 두 학교로 하게 되면서 그 보통과를 서문박교회와 남문박교회에 맡겼고, 이 두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임시로 수용하고, 학부형들이 보통과를 폐지할 수 없다, 그래서 노력해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군산의 영명학교도
중등학교만 운영하게 되니까 보통과를 개복교회와 구암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1913년에 전라노회에서도 약한 교회가 학교를 세우면 교회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몇 교회가 합해서 학교를 세울 것을 권고하고, 한 지역 안에 두 학교가 있으면 어려우니까 합하자. 그래서 한 학교만 둘 것. 또 남녀공학을 미션스쿨처럼 남녀 학교를 따로 설립하였던 것을 여자 교육이 많이 시급하니 남녀공학으로 11세까지는 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제 1918년 전라노회, 이제 전북노회에서는 학교 기본금을 교인의 집에서 조맥 1두씩 걷기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1925년에 폐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인 교인들과 대구 스테이션 선교사들이 50% 부담을 해서 소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대구제일교회 박순도 서희원의 교인이 학교를 위해서, 남녀 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니까 학교 이름을, 대남학교를 이 서희원 사람 이름을 따서 희원학교로, 또 여학교를 신명을 순도학교로 그렇게 교명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6년이 되면 다시 두 학교를 합치고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희도 보통학교가 되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이원에서도 학계 전토, 이제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토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서당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학교를 설립하는 기금으로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양심적이니까 기독교인을 방문해서, 이때 또 이분들이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설립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뭐 오산학교는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역시 이제 총회 차원에서 각 지역 교회 설립 학교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학무국, 학무위원을 두고 교육 방침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년대 이후에 이제 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관공립 보통학교 운동이 각 지역에 설립이 되고, 30년대 전반기가 되면은 일면 1개, 한 면에 한 개의 보통학교 설립 운동이 세워지고, 후반기에는 이미 설립한 보통학교를 이제 유지하거나 학급 증설 운동으로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 공립보통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비에서 보조를 받지만, 사립학교는 오로지 수업료와 설립자 기부금에 의존하게 되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학교 설립 또는 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보통학교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교부 경영 학교들을 제가 이제 각 지역 도표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1907년 동노회 시절에 이제 장로교 통계인데, 405개의 소학교 중에서 평안도가 256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63%나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그 학교들의 도표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이건 넘어가서 보면은, 제가 이 도표를 그 조선예술교 장로회 총회록을 보면은, 아까 그 이제 학교 통계가 나와 있는 거 말고 23년부터 1937년까지는 각 학교의 보고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 학교의 명칭, 위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때 보고된 연도이고요. 여기에 또 교장 이름과 목회자 이름까지 나오고 학생들 숫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23년부터 37년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이제 정말 좀 무식하게 한번 쳐봤고요. 그거를 이제 이 연도는 거기에 나온 연도를 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한번 소트를 해봤는데, 여기 상에서는 제가 총 400개가 보여졌는데, 여기에는 이 정도 14개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평안도가 거의 41%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평안도가 과거에 그 관서지방의 그 상공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학교들을 많이 설립하게 되고, 이것은 대부흥운동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일제시기 내내 평안도 지역의 학교들이 가장 많은 수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이 도표가 약간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학교들에 누락된 학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23년부터 표에 나와 있는 걸로만 제가 연도를 해놨지만 사실은 1890년대부터 설립되어 왔다라는 거, 그리고 23년 이전에 폐교된 학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인가, 간이, 야학 등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오류도 많고 이렇지만 이 정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표는 또 각 지역의 그 중학교, 소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30년대가 되면 미션 학교고 미션 스쿨을 따로 분리를 해 나가는데 그 학교들의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각 연도에 나와 있는 수들을 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30년대가 되면 미션 학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고등과와 보통과, 그 다음에 소학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장로교 학교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운동 이후부터 12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년부터 16년까지 증가세가 이제 주춤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12년 이후부터 약간 주춤하게 되죠. 이 이유는 일제히 사립학교 정책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줄고 30년대가 되면은 미션 스쿨들도 많이 줄게 되어서 이제 한 50% 정도로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감리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학교들이 더 많은 수의 학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데 많은 수의 학교들이 또 폐교가 되었는데 그 학교 폐교로 인한 공백을 메워준 것이 간이학교, 야학, 서당, 강습소 등이었다라는 거죠. 이 학교, 이 서당이라든지 강습소, 야학 등의 통계가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50개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30년대가 되면서 100여 개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학교의 교육이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이 기독교 학교 교육 내용은 이제 그 초기 기독교 학교의 내용은 서당과 비슷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교과목도 한문과 언문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 점차 산수, 지리, 뭐 체육, 역사 등이 점차 추가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성경 과목이었다는 거죠. 이 초기의 기초학문 위주였던 것이 나중에 많이 세분화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교부에서 운영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공업 기술에 많이 중점을 두었고, 이것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요. 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국장로회 성교부에서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그 한국 교회에서 이 미션 스쿨에 보조를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보조금은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년대 후반이 되면서 학교들이 많이 보조금도 감소하고 미국의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학교의 모든 학교들이 모든 성교부의 보조금들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네, 한국교회 경영 학교들은 사실은 처음 세워지면서 계속 재정 부족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를 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특징과 의의는 이제 북장로회의 이 베어드 선교사가 연례회의에서 발표를 했듯이 미션 스쿨의 주 목적들이 어쨌든 그 기독교 사역자, 예, 뭐 농부가 되든 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들을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교육 현장의 선교사들은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한국교회 교인들과 선교부 선교사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맺은 말은 제가 찬찬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각 지역 스테이션에 세운 초기 학교들 가운데 특히 여학교의 경우는 학생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라든지 고아, 버려진 아이들이 선교사의 거처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선교부 운영한 학교들은 대개 보통과로 시작해서 고등과를 병설하게 되었으며 지정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 교사와 자격 있는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부가 고등과를, 한국교회가 보통과를 경영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선교부 학교들은 그 해외 후원자들이 보내온 기금으로 학교 건물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또는 건물에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들은 대개 보통과 교육으로 시작하였으나 학교가 발전하여 학생이 크게 증가하자 보통과에 이어 고등과를 개설한 학교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학교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학교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학교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지, 교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 후원하였습니다. 이 일에는 공신 제사터와 가문의 학계 전토까지도 학교 재정을 위해 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기독교인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교회 부속 학교에 학교 운영비 50%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고 장로교회 교회에서 교인 가정당 교육비를 수합하기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선교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학교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웠고 결국 30년대로 들어서면서 교회 설립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설립한 학교들은 설립 당시부터 학교 유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지역 노회에서 학교에 대한 보고에는 재정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16년 2월 16일자 기독신보는 당시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문제를 소학교 유지 문제와 인재 배양하는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소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연약한 교회가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교회도 학교도 모두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년대만 하더라도 근근히 유지하던 학교들이 30년대가 되면 많은 학교들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설립한 학교들 가운데 정규 학교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야학과 서당이라는 형태로 초등 정도의 교육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후 교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정규 학교보다는 점차 주일학교의 확대와 발전에 힘을 쏟게 됩니다. 교회 부설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선교부 경영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또 선교부 경영 학교를 졸업한 학교들은 다시 교회 부설 소학교 교사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설 학교 설립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 모두가 교회 부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지원한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자료들이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각 그 선교부 문서들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경영 학교들의 연구가 오히려 요즘에는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한 학교들 중에서도 학교사가 없고 자료가 없는 학교들을 이제 많이 더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학교의 교사진, 졸업생 연구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 외에 각 지역의 교회들이 초기부터 설립한 수많은 학교들의 명단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고 이 외에도 감리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등 타교파도 각 지역의 학교들을 설립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지역 교회 부속 학교들에 대한 정확한 명단이 나와야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국 기독교 학교 교육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